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사 고질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2학년들도 나와서 이제 좀 학교가 학교다워지는 것 같고, 이제 1학년 여러분들만 나오면 이제 정말로 학교가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은데 우리 강화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신선한 웃음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어서 빨리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 시간에는요, 우리 까먹었어. 공론에 바탕을 둔 정치 운영,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지난 시간에는 영조와 정조 때 있었던 탕평정치,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때까지 3대 60년 동안 실시되었던 세도정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볼까요? 자, 영조의 탕평정치, 첫 번째 탕평파 육성, 두 번째 서원 정리, 세 번째 이조 전랑의 권한 약화. 그렇죠? 기억납니까? 자, 정조 때로 갑니다. 정조 때는요, 규장각을 설치했죠. 초계 운신제를 실시했습니다. 장용령을 설치했고 화성을 건설했죠. 자, 이런 내용 공부했고요. 자, 세도정치계에는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매관 매직이 성행하고 이것이 삼정의 문란으로 나타나서 참다 못한 농민들이,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더라, 봉기하더라, 전국적으로 밀란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의 전개 과정을 쭉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전개인데요. 주로 임진왜란과 병자오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두 전쟁을 합쳐서 양난이라고 하고요. 이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조선 전기, 그 이후를 조선 후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양난은 조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지요. 자, 그럼 먼저 조선의 대외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려시대의 대외 정책은 북진 정책 기억납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배워본다. 4대 교린. 자, 외쳤나요? 집에서 4대 교린. 바로 이것이 조선의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이었다. 자, 4대는 섬길 사자의 큰 대자야.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얘기고요. 교린, 사귈 교자의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 주변국과 교류한다, 친하게 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큰 나라를 섬긴다. 어느 나라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면 당연히 중국,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이고요. 자, 교린, 주변국과 친하게 지낸다. 주변국과 여진이 있고요. 일본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러면 명나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대를 했느냐? 바로 자, 중국에 조공을 바치죠. 그리고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자, 언뜻 보면 매우 기분 나쁘죠. 그쵸? 조공이라고 해서 물건 갖다 바쳐야 되고요. 조선의 임금이 명나라로부터 임명받는다는 거, 이게 매우 기분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공과 책봉을 통해서 조선은 실리를 추구했습니다. 즉, 조공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효과. 왜냐하면 중국은 대등한 무역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고 그에 대한 답례품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무역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조공을 바친다는 얘기는 무조건 자존심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역의 방법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진 문물의 수용의 창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책봉이라는 것도 왕권의 안정과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불필요한 대립을 없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주변국과 사귄다, 친하게 지낸다, 여진과 일본인데요. 교린 정책의 핵심은 강경책과 옹본책을 같이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표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자, 저도 여기서 칠판에다가 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여진이 있고요. 일본이 있잖아요. 그리고 강경책이 있고요. 자, 강경책을 펼쳤다. 자, 주로 강경책은요, 무력으로 정벌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옹본책 혹은 회유책이라고 합니다. 자, 옹본책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진 쪽에 대한 강경책의 예로서 뭐가 있냐면요.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죠. 그래서 사군과 육진이 어디 있었냐면 지도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이나요?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우리나라의 영산,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에서 서해로 흘러가는 강 압록강이 있고 동해로 흘러가는 강 두만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압록강변에 사군, 두만강 쪽에 육진 기억납니까? 이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하고 요 두만강 지역에 6개의 진을 설치해서 완전히 영토로 편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을 정벌해서 몰아내고 여기를 새로이 영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토가 확정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군과 육진 개척이 바로 여진에 대한 강경책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 이렇게 정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꾸 뭔가 예를 들면 유목생활 하다 보니까 생필품 같은 게 부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생필품들을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북경 지역에다가 무역소를 두어서 여기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교역해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알겠죠? 자, 이것은 여진에 대한 옹본책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본에 대한 강경책 역시 정벌하는 거죠.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죠. 스시마 섬을 정벌하도록 했다. 그렇죠? 여기 스시마 대마도는 외구의 근거지였잖아요. 그렇죠? 스시마를 정벌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옹본책의 예로서는 역시 삼포를 개항을 합니다. 삼포라는 얘기는 세 개의 포구란 얘기죠. 세 개의 항구입니다. 부산포, 제포, 영포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서 여기서 외인들이 일본 애들이 여기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옹관 회유책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명나라에 대해서는 섬기고 주변국과 불필요한 충돌을 없애고 친하게 지내는 교린책을 펼쳤기 때문에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200년 만에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조선왕조는 1392년에 건국이 됐는데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 200년이죠. 자, 200년 동안 조선은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영위를 하다가 드디어 1592년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죠. 7년 동안의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일본은 그 전국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전국시대라는 얘기는 이제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던 그러한 혼란기죠. 이러한 혼란기를 통일한 일본의 영웅이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그 전국시대 통일 이후에 각 사무라이들에게 이제 논공행상, 그래서 공을 노랜 다음에 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내부적인 불만을 해소하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륙 진출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정부에게 정명가도, 뭐야? 명을 정벌할 터이니 길을 비켜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자, 명나라의 신하국을 자처했던 조선이 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요구를 거부를 했고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것을 구실로 대대적으로 1592년 4월에 약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니 이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발발했습니다. 부산에 상륙하죠. 부산에 상륙합니다. 자, 부산의 동래성에서 송상현이 분전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군의 우세한 무력, 얘네들 신무기 갖고 있었잖아. 뭐 빠바바바바 조총 가지고 있었잖아. 자, 그런데 조선은 200년 동안 평화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일본군의 무력 앞에 당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거의 조선에 있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당시 최고의 명장이었던 신립장군에게 맡기는데 이 신립장군이 충주 전투에서 대패하고 본인도 전사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의 관군, 정규군대는 완전히 작살이 난 거야. 자, 그러니까 선조는요 도망가죠. 그렇죠?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선조가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북경지역, 즉 의주까지 피난을 가요. 그렇죠? 자, 지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 눈에 좀 잘 보이게. 자, 크게. 커도 거기네요. 그죠? 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본이 부산을 침략했습니다. 자,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충주 전투에서 대패를 했고요. 20일 만에 한양,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당연히 선조는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간다고? 의주까지 도망간다고. 의주가 어딘데? 바로 여기야. 여기 넘기면 압록강만 넘으면 바로 명나라 땅이라고. 여기까지 도망간 거야. 의주까지 피난 간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륙에서 연전연패하는 동안 다시 각 지역에서 의병이 조직되고요. 곽재우, 고경명, 조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조직을 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일본을 괴롭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군 있죠.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을 합니다. 자, 누구? 그 이름도 유명한 이순신. 이순신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순신은요 옥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고 당포, 당학포, 사천전투 등지에서 일본에 연생을 하더니 드디어 한산도에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 그래서 일본군 수력의 주력 부대를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야. 이게 한산도 대첩. 자, 이제 이 한산도 대첩에서 대패한 이후에 일본 수군은 전쟁의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이순신이 일본군의 수군을 격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역이 바로 이 호남 지역 아니에요. 호남 지역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륙병진 정책, 즉 일본은 수륙병진 정책을 펼치는데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죠. 먹어야 되고요. 싸워야 되는데 그런 보급품이 없으면, 물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일본군은 자 평안도까지, 함경도까지 갔었는데 이들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에게 박살난 거야. 그래서 수륙 병진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알겠죠? 자, 한편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는 당연히 명에다가 원군을 요청을 했고요. 군대 도와달라는 얘기죠. 명나라 입장에서 봐도 당연히 이 일본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먹으면 당연히 어디 쳐들어와? 명나라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명나라에서 전쟁보다는 조선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대 보내는 거지. 그래서 원군을 파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됐고요. 이 조명연합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평양성을 탈환한 거야. 자, 평양성을 뺏긴 일본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더니 오늘날 서울과 김포 부근 그쪽 지역에 행주산성 있죠? 자,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또다시 일본군을 대파하는데 이것이 또 유명한 행주 대첩이죠. 자, 평양성을 뺏기고 행주산성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은요, 이제 철수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경상도 남해안 일대까지 물러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일본의 요청으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열리게 돼요. 그동안은 이제 전쟁은 소강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휴전회담을 개최를 했는데 휴전회담이 잘 되지 않죠. 일본의 요구가 너무나 심했거든요. 충청, 전라, 경상 3도를 넘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명나라 황제의 딸을 노요토미 히데요시의 첩으로 보내라는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없지? 그치? 자, 그래서 결국 이 휴전회담은 결렬되고요. 다시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유재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이 다시 한번 침략했습니다만 3년 동안 조선이 당연히 정비했을 거 아니야. 일본처럼 우리도 총도 만들었을 것이고요. 훈련 도감도 설치를 해서 군대도 정비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육군은 직산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수군은 다시 명량해전 들어보셨죠? 저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쵸? 자, 이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하면서 그야말로 기적적인 전투죠. 그렇죠? 자, 명량해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결국 게다가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이 철수하더라. 그래서 7년 동안의 긴 전쟁이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 이겁니다. 당연히 이 7년간의 대전쟁은 엄청난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겠죠.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어느 나라의 힘이 쇠퇴하느냐? 명의 힘이 쇠퇴하게 됩니다. 명의 국력이 쇠퇴하고요. 대신 여진족, 그렇죠? 여진족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후금을 세우게 되는데 이 후금이 강성해지더라. 그렇죠? 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고요. 또한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성리학 책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가장 뿅간 게 뭔지 아니? 바로 조선의 백자였어. 그치, 도자기. 아직도 일본은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거든. 그런데 조선에 왔더니 눈부시도록 흰, 그야말로 엄청난 이렇게 빛이 나는, 광택이 나는 도자기를 보고 일본의 그 장군들이 뿅 간 거야. 그래서 도자기 기술자들을 납치를 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비로소 이때부터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또 역할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실권을 잡은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기존의 일본 국왕 빼고 에도, 오늘날 도쿄예요. 에도에다가 군사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게 뭐냐면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를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에다가 다시 국교, 단절된 국교, 당연히 조선과 일본의 국교는 완전히 단절되었겠죠. 이 단절된 국교의 재개를 요청하고요. 그 대가로 조선의 그 납치해갔던 포로들을 되돌려주기도 하죠. 자, 아무튼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고 또 일본의 요청으로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고 또 일본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주기적으로 파견되면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 통신사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임진왜란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선조 때 있었죠. 그렇죠? 선조 때 있었고요.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광해군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숙제, 과제는 전후 복구죠. 그동안 7년 동안의 전쟁 때문에 피폐해진 조선을 다시 정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해군은 뭐 궁궐뿐만이 아니라 성곽도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사라져버린 호족도, 그 다음에 토지 대장도 정리를 해서 조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료도 새롭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배우게 될 텐데, 대동법을 실시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동의보감이 있잖아요.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기도 하는 그러한 업적을 쌓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광해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에요. 자, 앞서도 얘기했듯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자, 명이 쇠퇴를 하고요. 대신 후금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이 두려운 거야. 후금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야, 안 되겠다. 우리 후금 정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진왜란때 너네 도와줬으니까 너네도 우리한테 군대 보내! 이런 거 요구한 거야. 그런데 사실 뭐 의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조선에서는 명예유구를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임진왜란 때 아무튼 도와줬는데 어떻게 명예유구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하국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명예요구대로 군대를 보내게 되면 어느 나라를 자극하는 거야. 후금을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실로 후금이 다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면 가뜩이나 7년 동안의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국력이 약화됐는데 어떻게 또 후금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광해군은요.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는 등거리 외교. 자, 이것을 우리는 중립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죠. 중립 외교를 실시합니다. 즉, 명나라의 요구대로 군대를 파병하긴 해요. 그래서 강홍립 장군, 누구? 강홍립. 강홍립에게 1만 3천 명의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명을 돕도록 하는데 강홍립이 출정하기 전에 몰래 광해군이 불러서 야, 너 거기 가서 연락에 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잘 봐서 알아서 판단해 이거야. 그러니까 명예교도들은 미친 듯이 죽어도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게 우리가 군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연락 싸우지 말고 상황 봐가지고 후금이 더 셀 것 같으면 싸우지 말고 대충 알아서 항복해, 이게 된 거야. 그래서 강홍립은요 군대를 파병해서 명나라와 함께 후금과 싸우다가 후금에 싸우는 척하다 거의 뭐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후금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야 강홍립이 야 우리가 니네들이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어쩔 수가 없었어. 명나라가 요구하는데 니네 같으면 안 도와주겠니?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 너희들과 연락에 싸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줘 라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이제 후금의 침략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시 지배층에서는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기존의 명에 대한 의리를 버렸다라고 해서 이러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후금을 자극하지 않은 것으로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실리 외교의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야. 인조 반정. 뭐니? 광해군을 폐위를 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옹립한 사건이죠. 자, 어느 세력이 했다고? 서인 세력이 했다고. 그렇죠. 자, 인조 반정은 왜 일어났을까? 광해군은 왜 폐위가 됐을까? 자, 걔네들이 내세운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폐모살제야. 자, 광해군, 이거 조금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조는 왕비, 오리지널 부인이죠. 그렇죠?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후금과의 사이에 자식들을 많이 낳습니다. 특히 공빈 김씨라고 하는 후금이 있는데, 공빈 김씨와의 사이에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아요. 그런데 중전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죠.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니까 후계자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형인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했어. 무식했대. 그러니까 신하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광해가 세자로 책봉되어서 이 세자가 임진왜란 기간에도 의병을 모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가 죽은 후에 광해가 왕이 되는데, 선조가 죽기 전에 세장가를 가요. 또다시 나이 어린 왕비를 이제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임목왕후예요. 50이 훨씬 넘은 나이에 10대의 어린 여자와 새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임목왕후야. 근데 드디어 선조가 임목왕후와의 사이에서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낳게 된 거야. 왕자를 낳게 된 거야. 얘가 영창대군이야. 영창대군. 그러니까 선조는 얘를 더 예뻐하는 거야. 얘는 광해군은 후금과의 사이에 난 것이고, 영창대군은 정식 왕비 사이에 난 것이니까 얘를 왕으로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것이지.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고요. 광해군은 그래서 어렵게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형도 있었고 임해군도 있었고요. 또 영창대군도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의 왕으로서의 지위는, 잠시만요. 시간이 30분이 지났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냥 요즘은 30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꺼져요.
교실이.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겠네. 자, 다시 갑니다. 자, 그래서 왕의 지위는 매우 위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광해군은 이러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해군도 죽이고요, 영창대군도 죽여요. 그리고 영창대군의 생모인 인목왕후마저도 폐위를 시켜서 가두어버려요. 이것을 폐모살제, 어미를, 그러니까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인목왕후는 계모죠. 어미를 폐하고 살제, 죽였어. 누구를? 아우를 죽였어. 이거는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한 명예에 대한 의리를 저버렸다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큰 이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궁궐을 짓습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백성들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데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궐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성들이 힘들게 했다 이거죠. 이러한 명분을 걸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된 거야. 그러면 인조 반정을 주도한 서인들은 당연히 외교 정책이 바뀌겠죠? 중립외교 아니죠. 명예에 대한 의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야. 명나라를 왕의 나라로 섬겨야 한다는 얘기야. 나라가 사라질지언정 명예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세운 정책이 뭐냐? 신명, 배금 정책이야. 명과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 부금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쳐들어옵니다. 이게 정묘호란이야. 정묘호란. 그래서 이때 또 인조 왕이 강화도까지 피난 가기도 해요. 그러나 서둘러 강화를 맺죠. 그래서 이 정묘호란 때 강화를 맺은 곳이 연미정입니다. 가본 사람 있나요? 연미정에서 강화를 맺었고 일단 후금은 철수를 하는데요. 이 후금이 그 이후에 더욱더 힘이 세져서 나라를 청으로 고치더니 조선에다가 뭘 요구하냐면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조선이 뭐야? 청을 섬겨라, 왕의 나라로 섬겨라는 얘기죠.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야. 이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을 수가 없죠. 조선은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 청나라가 또다시 조선을 쳐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이다. 병자호란. 청의 군대가 너무나 강했고요.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고요. 왕은 또다시 강화도로 피난하려 했으나 강화도로 가는 길이 이미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조선의 왕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피신하느냐면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영화 남한산성 아시죠? 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약 40여일 동안 나름대로 항전을 했습니다만 추위와 배고픔 등으로 더 이상 항전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인조가 왕의 옷도 입지 못하고 신하의 옷을 입고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청태종 앞에서 항복의식을 거행합니다. 자, 이때 항복의식을 뭐라고 하냐면 309고두례라고 합니다.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찢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9번 이마를 찢었겠죠. 조선의 왕 너무나 자존심 상했겠죠. 너무나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죠. 조선의 왕이 다른 나라의 그 오랑캐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러한 항복의식을 거행하죠. 자, 어디에서? 삼전도라는 곳에서. 오늘날 롯데월드 자리에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청과 사대 관계를 맺고요. 자,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임질로 끌려가고요.
또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또다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조선에서는 당연히 청나라의 무력에 굴복을 해서 청과 사대 관계를 맺습니다만 가슴 속에서는 그러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 썸데이, 그죠? 언젠가 이 원수, 이 치욕을 갚으리, 청나라를 정벌하리, 명에 대한 의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청에 대한 정벌을 꿈꾸고 계획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북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런 북벌을 주자는 것을 북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벌론은요,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때 가장 강했고요. 당시 집권 세력은 서인들도 병자호란의 패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북벌을 주장합니다만 이게 현실성 있어 없어? 없지. 당시 청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야.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맞짱 뜨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야, 미국한테 치욕 당했으니 미국 정벌하러 가자, 이런 주장과 비슷해. 현실성 있니 없니? 없어. 게다가 18세기경에 얘기 되면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청나라 오랑캐지만 국력도 강해지고 또 서양 문물도 수용하고 또 중국 문화도 나름대로 계승 발전하면서 문화적으로도 매우 강한 나라가 되니까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을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청으로부터 배우자, 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수용하자라는 주장이 제기가 돼요. 이러한 청으로부터 배우자라는 주장을 북학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서인들을 중심으로 청에 대한 원수를 갚자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청을 정벌하는 주장, 북벌론도 있었고요.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실학자를 중심으로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부국강병하자라고 하는 북학론도 제기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제가 강의하는 분량도 좀 많았고 중간에 막 불이 나가서 갑자기 당황스럽기도 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사건, 조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사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마 나오게 되면 곧이요 수행평가를 보게 돼요. 와, 갑자기 여러분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한국사의 수행평가는 한 가지인데요. 논술입니다. 근데 그 논술 주제는 광해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실 것이고요. 자, 이런 제가 설명한 부분이 아마 배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논술문을 써야 되니까 오늘 수업한 거 잘 들으시고요.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만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수행평가 바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PPT를 통해 제13강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전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4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명에 대해서는 4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신이 파견되고 조공을 바쳤고요. 조선의 임금 왕은 명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았죠. 한편 이웃국가인 여진족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펼쳤습니다. 교린 정책은 강경책과 온건책, 즉 회유책을 병행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진에 대한 강경책의 예로는 세종 때 사군과 육진 개척이 예가 되겠고요. 온건책으로는 여진족들이 조선에 귀순하거나 혹은 무역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지역에다가 무역소를 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등을
무역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본에 대한 강경책의 예로는 역시 세종 때 이종무로 하여금 스시마 섬을 정벌하도록 했죠. 또한 온건책의 예로는 삼포, 즉 부산포, 제포, 연포를 개항을 해서 항구를 열어서 일본 애들이 조선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자, 이러한 4대 교린 정책을 통해서 조선은 건국된 이후 약 20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적인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1592년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1592년 4월 일본은 약 20만의 대규모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침략했고요. 조선은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여일도 채 되지 않아서 한양이 함락됩니다. 그에 앞서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고 명예 원군을 요청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과의 전쟁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의병과 그 다음에 이순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군이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이순신은 부산 옥포라든가 당포, 당항포 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 수군의 주력을 괴멸시킴으로써 이제 일본 수군은 이제 거의 조선에서 발붙일 수도 없게 되었고, 일본이 추구했던 수륙 병진 정책을 좌절시켰고 뿐만 아니라 조선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 즉 전라도 지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명예 원군이 도착하고 조명연합군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을 했고요. 쫓긴 일본군은 서울 옆에 서울 근방의 행주산성을 공격을 했으나 권율이 이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내는 행주대첩, 즉 행주산성에서의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군은 경상도 남해안 일대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3년 동안에 걸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러나 휴전회담이 결렬이 됐고 1597년 일본은 다시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휴전회담이 열리고 있는 도중에 조선은 또다시 일본의 침략에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육군은 직산 전투에서 또 수군은 이순신의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함으로써 결국 일본의 침략은 좌절되고 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함으로써 일본은 철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7년 동안 펼쳐진 임진왜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러나 임진왜란의 영향은 막대했죠. 조선의 대규모의 군대를 파병했던 명은 그 힘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 여진족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의 통일을 이루고 후금을 건국을 하더니 이 후금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한편 침략했던 일본군은 조선에 들어와서 성리학책을 가져가고 또한 도자기를 가져가게 되죠. 또한 도자기 기술자들을 납치해서 비로소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일본 문화, 즉 성리학과 도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장악하더니 도쿄, 즉 에도에다가 군사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자, 에도 막부가 수립되었고 에도 막부는 조선에 다시
조선과 국교를 다시 국교를 다시 맺을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가 재개가 되었고, 또한 정기적으로 조선에서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선조가 죽은 후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명이 후금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조선에 군대를 요청을 하게 되죠. 이때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예, 중립 외교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명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강홍립으로 하여금 13,000명의 군대를 보내긴 하지만 강홍립은요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후금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즉 강홍립이 항복을 하게 되고, 조선이 군대를 파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광해군의 중립외교로 후금의 직접적인 침략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서인에 의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결국 광해군은 왕에서 폐위가 되고 인조가 즉위하면서 서인들은 기존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친명배금 정책이라는 얘기는 명과 친하다라는 얘기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후금을 배척한다라는 정책입니다. 자, 이런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후금은 조선을 공격을 하는데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입니다. 이 정묘호란을 서둘러 강화를 맺고 돌아가더니 후금은 다시 더욱더 강성해져서 나라를 청으로 바꾸더니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병자호란,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약 40여일 동안 항전을 했습니다만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믿었던 지원군마저 오지 않자 결국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선은 청과 4대 관계를 맺고 2명의 왕자가 끌려갔으며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 포로로 청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후에 조선 정부에서는 비밀리에 북벌운동을 전개합니다. 북벌운동이란 청에 당한 치욕을 갚고 그러기 위해서 청에 대한 정벌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죠. 자, 이 북벌운동은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 때 가장 강력하게 전개가 되었고, 그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들도 병자호란의 패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북벌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도 없었고 당시 청은 너무나 강한 국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벌에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은 최전성기를 누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했었기 때문에 18세기에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요컨대 병자호란 이후에 한편으로는 청에 대한 치욕을 갚자라는 의미로 북벌이 전개되기도 했었지만 이후 실학자들에 의한 북학론이 제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의 대외관계와 양난의 전개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 후기 수취제도의 개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